합격을 알리는 기분 좋은 시작. 안녕하세요, 이동경입니다. 저는 지금 칠판에 적힌 대기환경산업기사, 어떻게 보면 좀 빡빡하고 좀 딱딱한 학문을 좀 재밌고 알차게 쉽게 취득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일단 제가 알려드릴 대상은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환경공학과를 안 나오셨거나 혹은 이제 비전공이시란 얘기죠. 혹은 이제 환경공학을 전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단어들이라든지 용어들이 낯설고 생소하신 분들, 혹은 필요로 하신 분들, 혹은 물론 이런 분들 포함합니다. 기초가 이미 탄탄하게 잡혀 계신 분들이거나 지금 대기 이외에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다른 이 부분까지 섭렵하시려는 분들까지 해서요. 이 부분들한테 제가 대기환경산업기사의 취득을 조금 이제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제가 할 목적은 이런 거죠. 제가 할 역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셔서 취득하시면 취득하신 거고요. 제가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면 취득시켜 드리는 거죠. 약간 이제 좀 떠먹여 드리는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결국 자격증이라는 건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대기환경산업기사는 혹은 기사는 1980년도에 편성이 되어서 그 당시에 이제 이슈가 됐거나 혹은 중요하게 여겨졌던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문제화된 겁니다. 결국 지금의 2020년 가까이 됐을 때도 굵직한 틀은 사실은 벗어나지 못한다고 봐요. 결국 중요한 문제와 중요하지 않은 문제, 중요한 이론과 중요하지 않은 이론이 같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캐치해내는 사람이 자격증을 손쉽게 따고 혹은 효율적으로 공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독학으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시중에 나가셔서 서점에서 책을 직접 구매하시거나 혹은 선배분들한테 책을 받으시는 분들이 딱 책을 보자마자 느끼는 건 약간 중압감? 그러니까 한 1000페이지에서 1200, 3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 내용들을 어떻게 내가 섭렵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책은 지금 여기 성한당 교재로 되어 있는 이승원, 이동경 저랑 해서 이제 공저로 한 책인데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굉장히 페이지 수가 두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14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이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를 조금 캐치를 잘 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분간 지어드리는, 그러니까 구분 지어드리는 역할들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들은 제가 계산 문제든 이론 문제든 간에 근간이 되는 그 이론의 어떤 기본이 되는 부분서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잘 와닿지 않으시거나 암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얼렁뚱땅하고 조금 낯간지럽지만 효율적인 암기법을 군데군데 수십 개를 수록을 해놨습니다. 책 소개뿐만 아니라 혹은 이제 PPT 영상에서도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나중에 추후에 시험 보시기 전에 따로 정리를 해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반강제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가 암기할 사항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배우시는 학문 중에 과목 중에 대기오염 방지 기술이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뭔가 이제 장치를 설계를 한다든지 혹은 기술에 따른 공정 같은 것들, 그런 흐름을 아시는 좀 더 뭔가 상상력이 풍부해야지 좀 유리한 챕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은 글로 아무리 봐야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책에는 어지간하면 그림을 타 도서보다 굉장히 많은 양으로 수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제 PPT에는 그 영상들을 3D화 시켜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쳐보시면 좀 이렇게 대충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들 보시면서 좀 다른 분들보다는 빠르게 그 방지 기술을 습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제가 분명히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생각되어서 제가 이제 판서를 한다든지 암기법을 만들고 했어요. 그리고 문제들도 중요한 것들 위주로 분명히 풀어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기엔 이 부분도 중요해 보이고 혹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딱 현 시점에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고 저는 영상을 레코딩한 거니까 이게 시기가 맞지 않아 저한테 질문하시기 어렵죠. 근데 질문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질문이 쌓아두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책을 잡기가 좀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영상이 종료되고 나서는 저한테 문자라든지 카톡을 좀 혹은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응답을 제가 잘 풀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선배들, 그러니까 선배 학우분들이 이미 했던 고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제가 카페에 주소를 달아놨는데 거기에 가입을 하신 상태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 부분들이 이미 제가 답변을 잘 해놨을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없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저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한테 거쳐가셨던 수강생분들 중에 이제 책이 굉장히 너덜너덜하신 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분은 3번째에 붙었어요. 그리고 책이 조금 빳빳한데 한 번에 붙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가 더 잘 됐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만큼 그 책이 너덜너해지신 분은 대기 관련 업무를 나중에 수행하시게 된다고 하면 기초 지식 자체가 그분이 조금 더 높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도 훌륭하다고 봅니다만,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적당히 고생하시면서도 자격증을 좀 취득하시는 게 어떤 최대의 효율을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으실 때는 곰처럼 무겁게 앉으시되 공부하실 때는 딱 효율적으로 집중도 있게 여우처럼 공부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고생하시고 자격증을 꼭 취득하시길 바라면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다르지 않아요. 교재라든지 문제 관련 같은 것들은 자료를 좀 이용하시라 되어 있는데요. 카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명으로 검색을 하실 때 유니앤스토리 이렇게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들 이외에 뭐 다른 관련 자격증의 자료들이 방대하게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원하시는 자료를 다운받아 가시고요. 그 다음에 메일 주소도 있습니다. 메일 주소는 이제 이런 거죠. 학교에 뭐 레포트 같은 거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공정 같은 것들이 좀 해결이 안 되실 때 해결책을 저한테 좀 요청을 하실 때 어떤 자료가 있어야 저도 그것들을 만들어서 드리거나 혹은 해결을 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한 내용들을 저한테 주십사하고 메일 주소를 적어놨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공개하는 건 사실은 뭐 제가 전화번호가 뭐 제 연예인도 아니고 이거 공개되면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 쉽게 저한테 접근하시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남겨놨으니까요. 아주 늦은 시간, 저도 가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늦은 시간이 아닌 경우에만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빨리 답변을 신속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대기환경 산업기사 혹은 기사가 되면 무엇을 하는지 혹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관련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시험의 개요,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하시는지 혹은 시험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수록해 뒀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합격을 하기 위한 간단한 팁이 되거나 혹은 이제 시험을 접수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혹은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분들이 겪었던 합격에 대한 노하우들을 이쪽에서 언급하고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야 되는 것들을 종류별로 명시를 해놔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환경 자격증이 없어도 환경공학과를 나오시면 환경 관련 업무를 맡으실 수 있습니다만 급여가 작거나 혹은 일이 힘들죠. 그런데 환경 자격증을 하나라도 취득을 하시면 결국은 모든 업체에서 환경 관련 업체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그분 만약에 내가 사업장이 크면 클수록 어떤 자격 소지자들을 많이 배치해야지 되고 그리고 급수가 높은 사람을 배치해야지 되는 정해진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직하시는데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디 아파트라든지 조경해 놓은 그런 구성단지, 공원 같은 데 가보시면 거기 이제 비석 같은 거에 뭐 조경기술사 누구, 조경기사 누구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누군가가 거기에 비치가 돼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는 진짜 이제 실무에 뛰어드실 때 정수처리업, 폐수처리업 혹은 이제 굴뚝 같은 거 성면조사 이런 거 할 때 그런 시설에 인가를 받으시려면 무조건 이러한 분들, 그러니까 기사라든지 산업기사 분들이 배치가 돼 있어야 하고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배치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들었을 때 일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연간에 80톤 이상인 사업장이래요. 규모가 큰 것 같지만 그렇게 또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수질도 좀 다르고요. 대기도 다르고 폐기물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대기환경 기사 이상의 기술 자격 소지자를 한 명 이상 무조건적으로 배치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저희 쪽에 전화를 주시죠. 교육원에 전화 주시면 혹은 이제 기사 같은 거 산업기사 가지고 계신 분들 없느냐 소개시켜 달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결국은 직장 자리는 환경 쪽은 어디든 구비되어 있다. 네, 조금 일이 힘들더라도 지방이더라도 어디든 취직하시기에는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취득하신 다음에 그 회사에서 경력 한 1년 정도 쌓으시고 점핑이라고 하죠, 소위.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하신 후에 조금 더 경력을 쌓으시면 네, 남자분들, 여자분들 할 거 없이 조금 더 높은 연봉의 자리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이렇게 해봤어요. 17년에서 18년 사이에 겨울 때 제가 이제 여기 교육원 근내에 있는 그 기업체, 환경 관련 단체한테 기업체 수요조사 같은 거를 해봐서 이런 인력들이 있는데 인력 양성이 꼭 의무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가? 라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인력 중에 어떠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그 관련된 어떤 직무의 소양을 이미 배양된 사람을 뭡니까 취직시키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뭐 물론 다른 것들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보시면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그 사람들도 자체도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근간에 지금은 조금 좀 얘기가 좀 줄어들어서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NCS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래서 전 대통령 때부터 교육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교육원 혹은 이제 학원 어디 기관 내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실무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실무를 위한 교육을 잘 받아서 실무에 바로 투입되게끔 만들려고 했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셔봤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딸딸딸 외워봤자 실무에서는 그렇게 썩 잘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실무에 갔을 때 바로 투입 가능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인력을 양성했으면 좋겠다라고 기업체에서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반으로 되는 자격증은 사실은 여기 뭐 국가 공인 자격증, 민간 자격증 있습니다만 29명, 3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9명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해야 했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력 채용 시 필요한 인재의 능력,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가 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무관하다. 그렇게 뭐 크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은 뭐 배워 있으면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취직하실 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 자격증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채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뭡니까? 자료를 통해서 좀 바탕을 근거를 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환경 관련 이슈로 인한 응시자가 증가한대요. 이게 뭐냐면 대기환경기사는 사실은 2012년, 뭐 11년 더 밑으로 내려가면 마찬가지로 수질환경기사보다도 굉장히 응시 인원이 적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배수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대기환경기사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이유로 많이 취득을 하시고 계신 거죠. 일단 학과는 줄었는데 대기환경기사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졌단 말이죠.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요새 한창 이슈화되어 있는 미세먼지 같은 것들, 그러니까 대기오염물질 같은 것들, 온실가스, 그렇죠? 지구온난화 이런 부분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런 것들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체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들이 또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런 자연적인 현상은 좋은데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스펙 쌓기, 그렇죠? 수질 하나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 하나하나씩 더 따다 보니까 대기도 따는 거. 그 다음에 공학 쪽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이제 자동차 공학이라든지 혹은 인간공학 뭐 이런 쪽에 혹은 건설 혹은 화학공학 이런 나오신 분들이 본인 일자리를 찾지 그 적성에 맞는 것 쪽으로 그러니까 학과에 맞는 쪽으로 진입하지 않으시고 환경 쪽으로 관심이 쏠리셔서 오시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거죠.
취직이 잘 안 돼요. 아니 취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한 사장들이 어떤 그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일단 월급을 자꾸 지급을 해야지 되는데 그 급여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쓰긴 좀 힘들고 이미 수질 쪽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너 이것도 조금 하면 내가 월급을 좀 더 올려줄게 하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직자분들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이 저녁 타임 혹은 이제 주말을 헌납하시고 오셔가지고 취득을 하시죠. 그렇게 하셔서 응시하시는 인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2018년 그러니까 2019년 현재는 거의 수지를 거의 다 따라잡았죠. 한 8,000명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증가할 추세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필기 합격률은 37.3%, 2018년에는 한 40% 정도 됐었습니다. 실기보다도 월등히 조금 낮죠. 그러니까 비전공자분들이 도전하는 경우들도 많고 좀 어르신 분들도 도전하시거나 시험장에 안 나타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기는 합격률이 꽤 되죠. 77.4% 정도 된다는 거.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나눠지는데 필답형은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어렵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작업형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 작업형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가정하에 필답형을 어느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합격률 자체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환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서 어디에 써먹는가 라고 할 경우에 가장 그냥 대표적인 게 인가 허가 관리 업무 하시는 분들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대기오염 방지 기술 배우면 집진 장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집진 장치를 기술 관리하거나 영업하시는 분들 혹은 이런 분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가장 조금 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공사라든지 공단, 그 다음에 공무원 같은 부분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 같은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제가 노량진에서 강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와요. 그럼 그분들이 대부분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환경직 공무원을 할 때 가산점이 7급이라든지 9급 모두 기사는 5%의 가산점이 부여되고요. 산업기사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공무원 준비하시다가 기사라든지 산업기사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바탕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출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의 개요입니다. 시험 구성은 일단 필기, 실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필기부터 보시면 총 가로 열고 4과목, 5과목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5과목이라는 건 이제 기사분들에 해당하는 얘기. 그 다음에 4과목이라는 건 산업기사 분들에 해당하는 얘기. 그 중에 하나가 빠진다고 하면 무엇이 빠지는 거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연소공학. 연소공학이 산업기사분들은 대비를 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 하시는 분들은 연소공학까지도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연소공학을 잘 모르셔도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방지기술 때 이제 원래니까 방지기술의 연소공학 관련한 것들이 한 3-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한 6문제 정도인가요? 그 정도가 연소공학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산업기사 대비하시는 분들은 무엇도 대비하셔야 한다? 네, 연소공학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야 연소공학 준비하시는 분들, 산업기사 분들이 연소공학을 들으시려고 하면 야, 안 들어도 돼. 나중에 뭐 기사 딸 때나 들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방지기술을 하실 때 분명한 도움이 되고 방지기술에 있는 내용들이 또 필답형에 출제가 되니까 계속 이어지죠. 어쩔 수 없이 연소공학도 재미없지만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자, 그리고요. 과목당 20문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사 기준으로는 각 과목당 20, 20, 20 해서 총 100문항이 되고 그 다음 산업기사 기준으로는 과목당 연소공학을 제외하니까 20문항씩 하여서 총 80문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합격을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아까 20문항씩 해가지고요. 5과목을 했기 때문에 총점이 얼마가 나오냐면 500점이 나오는데 이걸 평균 몇으로 나눠요? 기사 기준으로 5개, 5로 나누죠. 그러면 이제 100점 만점이 나오는데 그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맞으셔야 하냐면 6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60점을 맞으시면 합격을 하게 되고요. 60점이란 얘기는 결국 각 과목당,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오염, 개론, 연소공학, 그 다음 방지기술 각 과목당 12문항씩을 맞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목당 12문항 이상을 맞으시면 각 과목이 60점이 되니까 전체 평균 60점이 되어서 합격을 하시게 되고요. 불합격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각 과목 전체 평균이 60점이 안 되실 경우에 불합격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거 꽈락이라는 게 있죠. 불합격을 하는 요인 중에 괄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괄학은 이제 각 과목에서 대기오염 개론이든 연소공학이든 방지기술이든 그 중에 최소 점수인 괄학을 면할 수 있는 최소 점수인 8문항을 맞지 못하는, 그러니까 40점을 넘지 못하실 경우 7문항 미만일 경우, 그러니까 8문항이죠. 8문항 미만일 경우에는 불합격이 되십니다. 각 과목당 8문제 미만일 경우 점수로 따지면 40점 미만인 거죠. 미만일 경우에는 괄학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과목들은 아무리 잘 맞으셨다고 한들 간에 불합격이 되시는 어떤 이런 불합리한, 여러분들한테는 불합리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각 과목당 그러니까 12개씩 잘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60점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이라는 파트는 대기오염 개론과 같이 굉장히 그 양이 방대합니다. 양이 방대한 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다른 연소공학과 방지기술에 대비해서 굉장히 양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대기오염 개론 부분은 점수를 조금 잘 맞으세요. 약간 이제 외우시기도 좀 용이하고, 그리고 굵직굵직한 암기하실 것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나오는 패턴이 사실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좀 일상적인 용어들이 많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수를 좀 잘 맞으시는데요. 공정시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 생소한 것들, 일상생활에서 분석을 주로 하시는 분들 아니고서야 좀 중요하지 않게 다룰 내용들, 용어들, 생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암기하시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공정시험 기준을 배우실 때쯤 되면 앞에 있는 부분들이 다 까먹거나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정시험 기준을 좀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꽈락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계법규 여기서도 좀 꽈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상적인 점수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상적인 점수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 개론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쉬워요. 그리고 점수 맞기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객관식이라는 걸 좀 감안하셔야 해요. 그러다 보니 한 16문항 정도 맞으실 수 있다고 보고요. 연소공학은 계산 문제를 주로 다루기는 합니다만 그중에 이론에 관련한 문제들이 한 5문제씩 있습니다. 그래서 5문제 다 틀렸다고 가정하고,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들은 다 못 외웠다고 가정하고, 계산 문제 중에 조금 어렵게 나온 거 2문제 정도 제외하고 나면 한 13문제 정도는 맞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방지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지기술도 또한 외우셔야 할 것들이 많고, 그리고 계산해 내셔야지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13문제 정도를 목표로 보고 공정시험 기준 8문제 정도 맞으시면 됩니다. 꽈락을 면할 정도로만 맞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딱 굵은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모아뒀을 때 한 25개 정도 돼요. 그 중에 무조건적으로 7개에서 8개는 100%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습득하시고 외적으로 나머지 것들을 암기하시면 8문항보다 사실은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얻어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이제 염두하시고, 법규는 10문제 정도 됩니다. 대기는 법규가 굉장히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올 것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암기하시는 방법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드릴 테니 거기서 또 한 10문제 정도 맞으셔서 최적의 점수를 맞도록 노력을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필답형하고 작업형인데요. 사실 필답형하고 작업형은 제가
2차 대비할 때 한 번 더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필답형은 둘 다 작업형, 2차는 필답형, 작업형 총점이 100점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필답형은 한 60점 정도 만점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몇 점을 맞으시면 좋냐면 30점 정도. 30점 정도. 작업형은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지금까지 본 분들은 모두 32점에서 40점을 맞게 해드렸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최소의 점수만 필답형 때 32점 하고 이제 같이 더해서 합격하실 수 있는 28점이나 30점 정도를 맞고 오시면 제가 충분히 합격시켜 드릴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 얘기는 필답형은 항상 한 10문제에서 13문제로 구성이 되는데 10문제일 경우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점수가 존재합니다만 6점 기준으로는 최소 5문제만 맞으시고요. 4점 기준으로는 최소 7에서 8문제만 맞으시면 제가 나머지 작업형의 점수를 합산시켜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접수 팁입니다. 팁이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어디 이제 좀 다른 분들하고 좀 이제 차이를 좀 두세요. 무슨 얘기냐면 시험 접수하는 날 되면 조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대와 내가 원하는 장소에 접수를 하려고 싶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큐넷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가지고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큐넷이라는 사이트 산업인력공단입니다. 네,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미리 이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해 두신 상태에서 각각의 이제 뭐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셔갖고 회원가입을 일단 하셔야 해요. 회원가입하실 때 사진은 증명사진 아니셔도 됩니다. 그냥 본인이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올려두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 사전 접수라는 것을 하는 건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접수는 누구나 그날 해야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만약에 시험 응시가 시험 접수일이 5월 15일서부터 시작해갖고 5월 뭐 한 25일까지다 라고 한다고 하면 접수일 첫날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몰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막 제가 무슨 일을 뭐 클릭 한번 할 때마다 우리 예전에 이제 학교에 뭡니까 시간표 등록할 때처럼 막 내 앞에 4,000명, 5,000명 이렇게 대기자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자꾸 차순위로 밀리면 내가 원하는 시험 장소와 시간대를 못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하기로 해요. 아마 이게 작년서부터 생긴 제도인데요. 사전 접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15일 그러니까 시험 접수 첫날에서부터 3일 전에 그러니까 한 12일 정도 되겠죠. 12일에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5월 15일 날 해야지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미리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 먼저 첫 번째 원서 접수 신청을 하는 거. 그런 다음에 응시 종목 선택하고 그런 다음에 응시 유형 선택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응시 유형이라고 하면 뭡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셨는지 여부라든지 뭡니까 이거 취득하시는 목적 혹은 어디서 배우셨는지 뭐 이런 것들 부차적으로 입력하는 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뭐 확인 이런 것들, 뭐 장애 여부 파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들어가실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장소 선택, 여섯 번째 결제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15일 날 원서 접수하는 날 하신다고 봤을 때 이때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기로 넘어가는 데만 이제 버퍼링이 걸리면서 한 3분 정도, 2분 정도 기다리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넘어갈 때도 그리고 여기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사전 접수를 하면 좀 최소화 시킬 수가 있다고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1번서부터 해서요 4번까지 행하는 것들을 모두 12일 날 해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고 나면 나중에는 마이 페이지
가시면 큐넷 사이트 보면 오른쪽 우측 상단에 마이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결제만 하시게 되면 장소 선택한 후에 결제만 하게 되면 네, 원하는 장소와 시간대에 맞춰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에요, 그 방법이 알고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그냥 15일 날 접수를 해야지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나중에 결제를 하시는 선택창 란에서 이렇게 보게 돼요. 카드, 그 다음에 이제 계좌이체, 그 다음에 무통장,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카드랑 계좌이체는 여러분의 자리를 맡아두는 상태가 아니에요. 일단 결제가 완료가 돼야지만 그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고요. 무통장, 가상계좌는 이미 자리를 한번 맡아줍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하고 가상계좌로 해서 계좌번호 입력하고 하는 시간 자체를 아끼시고 무통장으로 일단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나중에 입금하시면 여러분들의 예약된 자리를 결제해서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가상계좌, 무통장을 이용하시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매일 오전에 9시에 시작을 합니다만 만약에 원하는 시간대가 안 나왔다, 원하는 날짜가 안 잡혔다 하면 매일 오전 9시 혹은 10시 그리고 오후 2시와 3시 때 정각에 들어가 보시면 자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이용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나는 이 공간, 이 장소 아니면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산업인력공단에 직접 전화하시면 가끔 이제 한 자리, 두 자리를 공지된 시간대에 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선택하셔서 접수를 잘 하시길 권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의 어떤 최단점은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스스로 학습할 시간을 만들어야지 된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항상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땐 물론 인터넷 강의도 듣기를 했습니다만 그 관련된 내용들을 노트에다가 한 번 적고요. 그 다음에 내 걸로 만드는 노트를 한 번 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노트를 2번 연습하시면 공부를 따로 책을 보면서 하지 않으시더라도 책만 보면 재미없거든요.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글씨 연습하는 겸 노트에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는 가급적이면 2권을 마련을 하셔서 제가 필기하는 건 대충이라도 적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하실 때 깔끔한 노트에다가 정리하시길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눈에 가지 않고 손에 자주 가지 않으면 책도 열기 싫고 제 동영상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암기할 사항들, 계산 같은 것들 중에 중요한 공식들은 여러분들 눈에 자주 보이는 곳에 두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암기 카드 이런 것들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쳐보시면 이제 이런 링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생긴 암기 카드 형태가 있어요. 제가 그래봐야 중요한 암기 사항들이 공식들이 이거 한 두께로 따졌을 때 한 이 정도 되면 괜찮지 않나 싶어요. 이 정도 되게끔 해가지고 정리를 해두시잖아요. 그러면 어딜 이동하시거나 잠깐 짬짬이 뭐 화장실에 가시거나 하실 때 보시면 그것도 또 꽤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본을 하시거나 코팅을 하시거나 암기 카드를 만드시거나 노트를 2권을 하시거나 하는 형태로 만드시길 권장을 하고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 인강 보고 다니시는 분들 전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혹은 그때 지금 만들어뒀던 것들로 뭐 한 30-40분 거리라고 하면 보시면서 가시고 보시면서 오시고 하시면 그게 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많은 수강생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조언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암기법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만든 암기법이 야 내가 만든 게 낫겠다 이런 암기법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암기법을 토대로 자기가 조금 더 외우기 쉬운 형태의 암기법을 만들어 두시는 능동적인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이런 거예요. 전부 다 나온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 내용에는 1400페이지 있는 내용들이 100문제가 나오잖아요. 총 기사과정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원론적인 거, 너무 파고드는 그런 형태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부분들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실 때 나머지 것들을 이제 습득하시는 형태로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계산 문제는 일단 공식을 제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공식이 유도가 됐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그걸 전체를 다 이해하셨다고 하면 사실은 공식 암기하시는 게 막 숙제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거 그냥 공식만 딱딱딱딱 하려다 보니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 공식이 이론적으로 왜 성립이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공식들 중에서도 너무 중요해, 까먹으면 안 돼 라는 것도 되게 얼렁뚱땅 외우시게끔 만들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한 풀이를 기본으로 하시고, 연소공학 방지기술 때는 산식이라는 걸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산식이란 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필답형을 할 때 그 위에 계산 정답을 쓰기 위에 바로 그 식을 쓰는 안에 거기에는 내가 이 답을 도출해내기 위한 최종적으로 작성한 식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쓰셔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연습하실 때 산식도 이렇게 써보시면서 연습하시길 권장을 합니다. 나중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계산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약간 약파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사지선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문에 있는 내용들이 굳이 객관식일 때 마찬가지죠. 천 단위가 조금 부족해도 천 단위가 높아도 사실은 거의 지문에 힌트가 있는 거죠. 답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죠. 엎어치기, 매치기 자꾸 하다 보면, 나누기, 곱하기 하다 보면 계산 문제가 똑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객관식에. 그리고요, 이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지만 여러분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1억짜리 로또가 돼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그렇다면 제 영상을 안 보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요행을 좀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가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 그것들을 막 2번, 3번, 1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찍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한 번으로 찍었어요. 그게 답의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다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만 모르는 번호다, 모르는 문제다, 그거 감으로 2번, 3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 문제로 추려졌으면 모를까, 진짜 모르겠으면 그냥 다 3번 아니면 2번 이런 식으로 한 번으로 찍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합격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속설인데요. 답안지를 마지막에 확인하시면 답안지에 이제 내가 찍은 정답이 정확하게 정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1번과 2번, 3번, 4번의 배율을 한번 보세요. 100문제니까 사실은 25개씩 이렇게 딱딱딱 구성이 돼야지만 사실은 조금 이제 알차게 잘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번으로 치중이 됐다 라고 했을 경우에 다른 번호가 많이 볐어요. 이 번호를 많이 안 찍었어. 그럼 모르는 문제들이 쭉 있어. 그럼 그 번호로, 그 모르는 번호, 안 됐던 번호 그걸로 채우시면 뭡니까, 정답일 확률이 좀 더 올라갑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나중에 시간이 진짜 없을 때 혹은 불안하실 때 요행인 거고요. 나머지 그렇게 안 되시게끔 제가 잘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서부터 저와 함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대기, 지구 환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서부터 시작해서 대기환경공학을 시작해 보시죠.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